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등판설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2030 세대를 겨냥한 현수막이 청년 비하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한 장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대구를 방문했는데 한 장관의 대구 방문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본인하고 이제 법무부에서는 뭐 통상적인 법무행정 차원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방문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그리고 산업단지 내 외국인 노동자들을 방문한 법무부의 일반적인 일정의 일환인데 발언은 매우 정치적이었어요. 발언 자체가 대구 시민들을 매우 존경해 왔다. 그리고 이제 그거 왜 존경하는 이유도 이제 본인의 정치 철학을 분명히 밝혔어요. 6.25 때 끝까지 지킨 도시고 산업화를 시작한 도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일정, 예를 들면 대구 시민들이 요청을 하긴 했지만 그 사진 찍어주다 기차도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 자체는 상당히 법무행정적인 일정인데 그 내용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문은 통상적, 발언은 정치적이었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비슷한 의미로 해석하셨어요? 네, 저도 부원장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어제 대구 방문에서 보여줬던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라든지 그 모습은 가히 정치인의 어떤 출정식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뜨거운 관심도 받은 것이고 본인의 메시지 자체가 장관으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정치 한복판에서 낼 수 있는 메시지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일단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 있으면 분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장관 본인도 결단은 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공식적으로 언제 정치를 선언하게 될지 그런 부분들만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단이 좀 선 것 같다 확신을 보여주셨는데요. 앞서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일단 이번 발언 중에도 또 총선 관련 발언도 했어요. 네. 총선이 국민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도 했고 대구에 대한 존경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산업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시절에 이게 권력에 맞서서 많이 싸우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론이나 국민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정무적인 감각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마디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권력에 맞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데 그때 조력자가 한동훈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은 정치적 정무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발언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았을 거다. 총선은 국민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 대구는 내가 평소에 존경해왔던 도시고 그것도 6.25 때 우리를 지켰고 그리고 산업화를 출발한 도시이고 경쟁에서 이겼다. 이런 게 이제 자기 정치 소신을 드러내는 거여서 저는 결심도 섰지만 그리고 한동훈 장관 정도 되면 호랑이 등에 탄 거예요. 자기가 결심이 안 섰다고 출마를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심이 섰다라는 데 동의를 하셨고요. 또 한 장관의 발언 하나하나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총선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니까 의견이 많을 수 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열린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메시지 차원에서 이제 총선에 관련된 그 여권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걸 원하지 않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의견은 많을 수 있다라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사실 그동안 한동훈 장관의 어떤 발언 내용들을 본다면 굉장히 좀 명쾌하고 또 정확하게 단호한 그런 대답을 하는 것으로 좀 유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견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고 여지를 남겨둔 그런 대답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제 행보와 맞물려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시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뿐만 아니라 어제 그 장소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다름 아닌 대구였습니다. 대구는 아시다시피 보수의 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내년에 총선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무소속
단독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고 결국 보수 진영에서의 또 중량감 있는 인사로서 총선에서 역할을 하실 것 대부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 가서 정치적인 메시지와 발언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어느 지역을 생각하시고 또 총선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정치에 나오는 것, 총선에 출마하는 것만큼은 분명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일단 결단은 한 것 같다, 분명해 보인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내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장관이 본격적으로 좀 등판할 것 같은 시기나 이런 전망을 해볼까요? 그래도 지금 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두 가지 역할이 전망되잖아요. 비대위원장이다, 아니면 공동선대위원장이다 이래 하는데 어쨌든 뭐 본인이 평소에 한 얘기도 있고 윤석열 정부의 원칙도 있어서 어쨌든 뭐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뭐 내년 새 예산안까지 통과된 시점이 아마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시점이고요. 네. 저는 그 명분이나 이런 거 이미 다 만들었다고 봐요. 본인이 어떤 명분? 그 전에 이제 총선 출마 얘기 나오면 법무장관으로서 역할도 중요하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총선이 국민 삶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매우 중요한데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당신이 좀 등판해야 되겠다. 이거를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언상으로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거다. 본인이 총선 출마를 거절할 명분을 스스로 이제 없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명분까지도 지금은 명확한 상황이다 짚어주시면서 뭐 내년 새 예산안 즈음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역할론이 나오잖아요. 어떤 그렇죠. 부분을 좀 힘을 실어주세요? 사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좀 의미 있는 상징적인 지역구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이런 부분은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비대위원장이 되려고 한다면 그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라든지 경험들이 있어야 될 텐데 한동훈 장관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정치 경험이 오히려 없다는 것이 강점일 수 있거든요. 그게 국민들께 신선하게 다가온다는 점, 그게 강점일 텐데 사실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정치 경험도 많고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그 복잡 다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가능성보다는 좀 중량감 있는 지역 또는 상징성 있는 지역구를 선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기적인 고민을 해본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대통령실과의 조율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지금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장관 신분입니다. 그러면 총선 출마를 위해서 장관직을 결국 던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럼 후임 장관 사람에 대해서 또 인사를 물색해야 되는 문제들이 정부로서는 남게 됩니다. 당연히 그럼 개각 문제와 또 맞물려지게 되는 것이고 국회는 예산국회 이후에 청문회 국회로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맞물리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정치 결심을 하셨다 하더라도 앞으로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 정부와도 협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총선에서의 역할론이나 비대위원장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두 분께서 좀 의견을 내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의견을 냈는데 극지 않는 복권 같은 존재다. 한 장관에게 기대감을 좀 드러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지금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민적 인기나 이런 걸 보면 그에 맞서는 모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정치 문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정치 문화 얘기하는 분들이 항상 좀 빠뜨리는 게 자기가 하는 정치 행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산업화나 이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대별로 문화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태극기 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민주화 운동 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MZ 세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 문화 자체가 되게 독선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문화는 맞고 구의 세대들은 되게 뭐 꼰대다, 틀딱이다 이렇게 되게 공격적인데 저는 정치 노선이나 뭐 국정 철학에 대해서는 뭐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데 각기 다른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매우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양태 이런 거 무지하게 안 좋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치 문화를 고치는 내가 혁명의 주체가 될 건지 본인이 혁신의 대상인지는 좀 깊게 고민하고 얘기를 해줬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준석 전 대표조차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극지 않은 복권이다 이렇게 좀 예,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고 그리고 또 하나
한동훈 장관이 하는 거를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평소에 해온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여기서는 연합군의 형태, 그러니까 정치 문화를 바꾸는 데는 한동훈이나 나나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정도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네. 한 장관과의 비슷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또 SNS에는 정치 문화를 바꾸는 데 동참해달라.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어제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서 여러 가지 행보를 보여주고 나니까 정치권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네. 일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때 영남 지역 또는 뭐 대구 지역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분석들이 그러면 이준석 신당이 그럼 영남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에 대한 또 설왕설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준석 전 대표는 그것에 대해서 좀 선을 긋기는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신당 창당론에 대한 견제구를 던진 것이 아니냐라는 좀 흥미로운 분석들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네. 물론 그것에 대해서 뭐 당사자의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장관은 동의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지켜봤을 때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장관의 행보, 그 두 분의 행보 모두가 다 관심을 받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워낙 또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잘 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긁지 않는 복권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칭찬 같기도 하지만 복권이라는 것이 긁지 않았으니까요. 긁었을 때 당첨일 수도 있지만 낙첨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전제로 하고 한다라고 얘기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지켜보는 것이겠지만 결국 본인과 어떤 결이 달라지거나 행보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견제나 비판이나 쓴소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저는 들렸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마냥 한동훈 장관을 칭찬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언급될 때 대구 출마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장관이 또 대구를 방문한 것에 대한 견제구 해석이 있다라고도 짚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긁지 않은 복권이라는 얘기는 일단 뭐 칭찬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후 비판을 위해 한자라 깔아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긁어보니까 이게 뭐 아주 뭐 슈퍼 복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꽝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칭찬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락 깔아놓고 이제 이후에 까보니까 꽝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복선을 깔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선을 깔았다고 하면 어떤 의미로 좀... 이제 한두 발짝 더 가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지금은 뭐 지지가 있지만 이후에는 이제 정치가 양극화돼서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한두 가지 실수가 나올 거예요. 그런 실수가 나왔을 때 이제 뭐 알고 보니까 뭐 긁어 보니까 어떻더라 뭐 이런 얘기로 아마 공격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정치 행보를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무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장관으로서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그 전에 검사로서 보여줬던 모습들에 대해서도 또 국민들의 평가가 있게 되겠지만 적어도 정치를 선언하고 진짜 직업 정치인으로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치인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국민의 또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당내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두 사람 간의 약간 미묘한 분위기에 대한 얘기도 많거든요. 일단 어제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좀 들려오는 얘기 있습니까? 저는 일단 이제 당 대표다 이러면 이제 그 역할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그걸 이렇게 조화 있게 끌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김기현 대표의 행보를 뭐 거의 다 왜 그러시는지 이해를 하는 편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3패 이후에 우리 당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야 뭐를 좀 바꿔라. 이게 이제 국민들의 요구고 그게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변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국민들의 상식과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지금 마치 당 지도부가 이거에 맞서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당 대표로서 선출된 당 대표로서 뭐 이게 다들 입장이 있죠. 그걸 다 조율하다 보니까 저 얘기는 조금 심하다. 이거는 좀 조율하고 얘기하실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당 그대로 모습이 아니라면 기존에 좀 이렇게 대립하든 그러니까 변화의 요구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좀 뭘 막아서는 듯한 스탠스는 좋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웬만하면 변화 요구를 받아들이되 좀 문제가 될 만한 걸 조금 거르는 뭐 그런 정도의 스탠스로 그러니까 이뇨한 대표하고 대립각을 혁신위원장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갈등이 좀 무마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갈등이 좀 무마된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네. 사실 갈등이 좀 더 무마되고 완화되기를 바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일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저는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만남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지금 시점에서 특히나 지도부, 특히 김기현 대표라든지 뭐 그 핵심 윤심의 핵심이라고 하실 수 있는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을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또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 굳이 혁신위원장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상징적으로 봤을 때 혁신위의 동력을 꺾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렇게 만나서 기자들 앞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저는 좀 별로 하지 않았어야 될 것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비공식적으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얼마든지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었을 것임에도 굳이 공식적으로 만났어야 했나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이 만남 이후에 만약에 혁신위에서 그 메시지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계속해서 험지 출마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메시지가 조금 더 완화되는 메시지가 이뇨한 위원장 입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럼 김기현 대표 측에서는 정권을 줘놓고 왜 혁신위의 혁신을 가로막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봉합됐다라기보다는 이제부터 갈등이 다시 시작된 것이고 결국 이 갈등의 본질은 지도부와 그리고 중진들이 험지 출마라든지 그다음에 불출마 이런 부분에 대한 용단을 해낼 수 있는지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험지 출마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경하게 할수록 김기현 대표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계속 이 기조로 갈까요? 험지 출마. 근데 이제 이 뭐 당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세력들이 어떤 식의 이제 합의를 이루느냐인데요. 저는 뭐 물론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역구에서 몇 선을 했고 그것도 이제 지역구에서 쉬운 것도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뭐 권성동 의원도 공천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장제원 의원도 그렇게 된 경우에 이철규 의원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좋은 지역이고 이 사람들이 그냥 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하나는 또 지역 유권자가 있습니다. 지역 유권자들하고 약속하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상황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다른 데로 가라 이러면 이제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험지 출마 요구가 어쨌든 개인들한테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뭐 그럼 그 사람들을 다 공천 주자 이런 국민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저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얘기는 당연히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그거를 김기현 대표가 현명하게 그걸 수습해내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지역구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중앙 정치 차원에서 다른 데 가라 이게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험지 출마 자체를 그렇게 좋게 보는 편은 아니에요. 그건 뭐 대의민주주의의 원칙하고도 별로 맞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를 자꾸 게임으로 보는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하고 우리 당의 관계가 원체 그렇고 총선 패배가 윤석열 정부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총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몇 가지를 좀 용인하는 건데 저는 그래도 뭐 김기현 대표가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당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당내 여러 세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중 또 하나가 신당과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필두로 뭔가 좀 실현이 될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는 거의 100% 탈당해서 신당 만들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게 이제 정당 정치가 원래는 여러 세력들이 의견이 달라도 조금씩 이렇게 화합하면서 모아서 다수당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이 원래 유승민 게 아닙니까? 네. 유승민과 바른정당을 했고 이분들이 잘하는 지점이 있는데 되게 못하는 게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되게 비슷해요. 되게 독선적이고 조금만 다르면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정치하기는 힘든데 유승민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선택은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당의 대권 주자가 되는 것. 근데 그래서 이제 지난 총선 때도 유승민 의원이 들어와서 복당을 해서 공천권을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김영호 공관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안 되면 이분들은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원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 우리 당 당원들의 거의 40%의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지난 전당대회 때 10%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자업자득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당에서 이준석 개가 당권을 잡거나 그러기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러면 아 우리가 뭐를 잘못했구나. 그럼 소수 정파로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가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정치 평론하는 입장에서 이준석의 목표는 우리 당의 패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당을 패배시켜야 뭐 우리 당내에서 당대표가 안 돼도 보수 진영이 다시 모여야 된다는 흐름 속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려고 한다. 그게 제가 볼 때 유승민계가 항상 이렇게 움직였던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서도 우리 당에서 경선을 해서 뭐 후보가 되는 것보다 쪼개고 나가서 지고 그다음에 저번 총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는 100% 나갑니다. 본인의 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안 보여도 국민의힘을 패배시키고 나서 대선 전략을 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까지도 다 좀 아우르려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탈당까지도 확신을 좀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비슷한 정도로 생각하세요? 사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1호 안이 네. 징계 철회였습니다. 그만큼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뭐 구애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구애와 같은 좀 품어야 된다라는 손을 내미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입장이 좀 싸늘한 지금 상황이고요. 신당 창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오늘 보니까 SNS를 통해서 그 연락망을 구축한다라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 자체가 뭐 발개인이나 당원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본인과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연락망을 모으고 있다라는 건 이제 세력화를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신당 창당을 위해서 그 요건을 갖추려는 그런 첫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당이라는 게 그냥 오늘 당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정 시도당 5군데 이상이어야 되고 그 각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들이 있어야 되는 또 엄격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요건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채워나가기 위한 또 발걸음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당 창당의 가능성은 당연히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또 한 장관 탄핵 여부 어느 쪽으로 여론이 좀 취합이 될지 주목되고 있거든요. 가닥이 잡혔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범죄 대응 TF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 TF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또 이렇게 지도부의 입장들이 엇갈리게 이제 보도에서는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일각의 시각들도 존재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엇박자라기보다는 정당 내부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논리를 형성해 나가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나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사범죄 대응 TF에서 어떤 의견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의견이 바로 당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TF에서 나온 의견을 지도부에 보고를 하면 지도부에서도 당연히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논의를 한 후에는 또 야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엇박자라기보다는 또 지도부와의 어떤 논의 그 수기 과정이거나 또 의사결정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뭐 결정되거나 하는 단계는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수기 절차나 또 논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론으로 할지 말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깥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인데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되게 합리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모이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친이재명 이재명 충성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 자체를 국가기관 전체를 자기 방탄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뭐 방탄, 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는 건 둘째치고 뭐 판사들이 좀 불리한 판결 나오면 공격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들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검사들의 총책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의회 법무부 장관에 탄핵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민 상식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탄핵당할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의자가 나를 조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도 탄핵하겠다고. 이게 뭐 제정신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죠. 그거를 막 해요. 뭐 검사범죄 TF, 그분들이 무슨 개인 비리를 저지르는 분들도 아닌데, 근데 그분들이 당내에서는 다수를 막 형성하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얘기가 밖에 나오면 이제 여론이 싸늘해지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멀쩡한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하는 지금 이 민주당이 저는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저게 정말 정상적인 민주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은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니까요. 추후 또 결론이 나올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 현수막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030 세대 청년층을 겨냥해서 좀 새롭게 바꿨는데 그 현수막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이 이게 현수막이 실수라고 안 봅니다. 네. 민주당 위원들 다수의 본질적인 생각이 드러났다 이래 보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진보 진영이 뭐 장점이 많은데 가장 큰 단점이 이겁니다. 독선적이에요. 그러니까 윗세대하고의 세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꼰대 뭐 틀딱 이렇게 몰아가고 이게 586 세대들이에요. 유시민 장관이 옛날에 이제 기성세대를 공격할 때 뭐 몇 세가 먹으면 내가 썩는다 어쩌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자기들을 지지하면 이게 젊은 세대한테도 향해요. 뭐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 뭐 인형박대 교육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 딴에 2030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니까 2030 수준이 이럴 거다고 깔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국가도 생각하지 않고 니들은 돈 생각하는 애들이고 야 우리가 니들 마음을 그대로 읽었자고 딱 깐 거죠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좌파 진보 진영 이런 걸로 몰락을 합니다. 자기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어떤 독선적인 생각을 갖고 이게 이제 다른 세대에 대한 공격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고립되는데 저는 이번 현수막 사건이 민주당 586들이 국민들을 보는 인식,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른 젊은 세대를 보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건 해프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본질을 스스로 밝힌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의 현수막을 두고 청년 비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저 현수막 자체는요, 그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캠페인이 있는데 그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한 또 예고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현수막이 당연히 뭐 그 결과물이거나 끝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그 캠페인의 내용들이 분명히 많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지금 나온 것이고 또 새로운 내용들, 또 새로운 캠페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존중하고 다 귀를 기울여서 하나하나 잘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요새 그 현 시대의 어떤 그 하나의 목소리 중에 하나가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개인의 삶도 소중하고 또 워라밸이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밸런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현 시대의 하나의 목소리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2030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젠다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고민이라든지 정책적 관심 부분들을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흡수해서 이것을 총선에서건 그리고 앞으로 정당 행위에서건 어떻게 국민들께 그리고 2030 세대들께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캠페인입니다. 그 캠페인의 큰 내용들 중에서 지금 현수막을 통해서는 이제 예고편 형식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추후 나올 캠페인의 내용을 조금 더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과 관련돼서도 조금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험지 출마하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비명계 의원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서 계속해서 뭐 험지 출마론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에서 뭐 당대표나 또 지도부에 대해서 쓴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도부에서도 귀 기울여 듣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당대표의 험지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실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데요. 일단은 아직 총선이 물론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국민의힘도 그리고 민주당도 총선에 지금 완전 본격적으로 돌입한 단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당대표가 바로 험지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당의 전체적인 총선 전략에서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동체 전원의 공감대라든지 수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이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험지를 출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험지인 그 지역구에만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당 전체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과연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좋을지에 대한 전략적인 논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당 내에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짚어주셨는데요. 이 대표가 이 부분을 받아들일까요? 저는 비명계 의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네. 이거 누구도 안 믿는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있잖아요.
대선에서 졌어. 근데 바로 당대표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설마 그렇다고 뭐 본인도 대선 공약을 했든 뭐 체포동의안 같은 걸 부결시킬까? 다 부결시키잖아요. 부결시키고 단식하시고 그러면서 재판 일정 계속 미루시고 지금은 본인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라 일련의 행위를 쭉 그렇게 일관되게 본인을 지키고 국가 뭐 검찰을 공격하더라도 본인 방탄에 모든 걸 동원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험지 출마한다? 그러니까 저는 비명계 의원들이 좀 상식적으로 좀 가능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 절대 험지 출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로 왜 자꾸 국민들을 희망 고문하는지 그것도 이제는 멈출 때가 됐다. 이재명 대표가 저희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험지 출마하실 분이 걸어온 행보가 아니시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 절대 험지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좀 단언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시기상조라고는 하셨지만 부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쪽으로 좀 잡힐까요? 사실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계에서 논하는 것 자체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요. 너무 많은 전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그간의 행보들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또 나름대로 판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민주당은 당연히 내년 총선에 승리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머리를 모아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까요? 그 험지 출마는 이런 거예요. 당과 나가 있으면 당을 먼저 생각한다는 건데 이제까지 국민 여론에 항상 반해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험지 출마론을 또 얘기하는 건 뭐 희망 고문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선택이기로 해 6, 7번을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선에서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여러 얘기가 들려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